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힙하지 않고 인싸도 아니지만, 지은이는 쇼코, 옮긴이는 오나영, 출판사는 서사원입니다. 책값은 15,000원, 223쪽, 초판 1쇄 발행은 2022년 10월 5일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나만의 감성을 찾는 사소하고 확실한 습관들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쇼코, 도예가이자 아티스트, 교토의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닭이 가마터인 마구주 야키에서 태어나 닭이를 비롯해 일본 문화가 항상 존재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2005년 자신의 공방 스프링 쇼 스튜디오를 오픈했고 여러 번 칠하고 다시 구원해 입체감과 투명도를 높이는 독자적인 기법으로 도판화 제작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은각사 근처의 여관을 리모델링해 공방 겸 숍을 오픈하여 본격적으로 공예품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감성은 타고나는 센스도 재능도 아닙니다. 습관을 통해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갖춰 입는다. 개성이 넘치는 소품으로 공간을 꾸민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 열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멋진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어딘지 모르게 동경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모두 정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느끼고 정답이 없는 것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힘이야말로 감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성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관찰, 정리, 관점의 변화, 호기심, 결정. 이 5가지 습관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일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감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내린다. 다른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성이란 단지 센스가 좋다는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감성을 키우는 데에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성은 일상적인 습관에 의해 길러집니다. 저는 300년간 대대로 이어져 온 교토의 도예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2011년부터 도자기 소재를 이용한 작품 활동을 생업으로 삼아 밀라노와 파리 등 유럽, 중국과 대만 등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타고난 감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작은 그야말로 정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감성에 의지해서 자신만의 정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습관이 자양분이 되어 감성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점차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감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감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물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움직임, 감수성. 2.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적 능력. 이를 정리하면 외부의 자극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과 그 기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감성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얻은 자극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이해한 후 그것을 흡수하고 축적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성을 키우면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성은 어떻게 몸에 익히는 것일까요? 제 주위에 있는 감성적인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공통적으로 5가지 습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찰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 관점을 바꾸는 습관, 호기심을 가지는 습관,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감성은 자기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감성을 키우는 일은 자신감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삶일 것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자신의 기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도 이해합니다. 주위의 의견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즉,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은 최신 트렌드를 쫓고 베스트셀러를 읽고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성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을 통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감성을 키우는 첫 번째 습관은 아주 작은 변화나 위화감도 놓치지 않고 알아챌 수 있는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의식적으로 하고 지금까지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일상을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량은 단번에 늘어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에 집중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변화나 위화감, 매력 등을 눈치채는 감수성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을 키워나가는 첫발입니다. 감성을 키우는 두 번째 습관은 공간과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인간은 늘 마음이 흔들리고 망설이며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불혹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물건을 줄이고 잡다하게 늘어져 정리정돈되지 않은 장소를 차분하게 치우며 스스로 답답했던 감정과 마음도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습관은 관점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상대의 관점과 제3자의 관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관점 등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파악해 봅시다. 특히 권하고 싶은 방법은 무슨 일이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감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호기심을 가지는 습관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 이외에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은 자기의 영역과는 다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집니다. 그 새로운 세계의 입구에 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경마 해설자와 점술가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언한다는 점입니다. 점술가처럼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확신해야 합니다.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중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모리모토 가오루의 희곡, 여자의 일생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선택해준 것이 아니야.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온 길인걸. 틀렸다는 걸 알았다면 스스로 다시 바로잡아야 해. 가끔은 의식적으로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휴일 아침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바람을 피부로 느끼면서 기온은 몇 도고 습도는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략 25도에서 28도 정도로 뭉뚱그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26도인가와 같은 식으로 온도를 가늠해 보세요. 실제 기온을 확인하고 자신이 예상한 온도가 맞았는지 비교해 본 후에 한 번 더 온도와 오늘 느낀 피부의 감각을 기억으로 저장해 둡시다. 이것을 1년 정도 계속해 보면 경험이 쌓이며 피부의 감각으로 실제 온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 감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식할 것. 이것이 감성을 키워가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좌우의 눈이 얼굴의 측면에 위치하는 토끼나 말, 양 같은 초식 동물은 특히나 시야가 넓어서 거의 360도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먹이사슬에서 먹히는 쪽인 초식 동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거의 평면에 가까운 얼굴의 전면에 두 눈이 위치하는 인간은 초식 동물보다 시야가 좁고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가량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시야를 전부 사용해서 앞을 향한 채로 옆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앞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키우는 것이고 옆을 느끼는 것은 감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의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관찰하는 힘이 자기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일상의 사소한 변화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른 오감을 합친 것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각 정보가 완벽한 것이 아님에도 시각에만 의존하게 되면 다른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는데 점점 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익혀봅시다. 저희 집에서는 오래 알고 지내며 왕진을 와주는 침술사 선생님에게 정기적으로 침과 뜸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현관에 들어오며 어느 날은 "아, 오늘은 백합꽃을 꽂아두셨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복도를 걷는 소리로 우리 가족 중 누가 걷는 것인지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압할 때의 통증을 티내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조금 아팠나 보네" 하며 금세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은 시각 이외의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도 의식하려고 할 것. 그것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 자기 앞의 세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사용해 감각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을 통해 지각한 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어휘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새로운 표현 수단을 몸에 익힘으로써 새로운 감각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지합니다. 다양한 동의어를 알고 있으면 눈앞의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잘 관찰해서 얻은 그 감각을 가장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면 보다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표현이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미술 작품 감상도 감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품의 배경을 공부하고 해설을 읽기 전에 먼저 작품을 마주하고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감정에 생각을 집중해 봅시다. 천천히 작가의 의도를 상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리한 후에 해설을 읽으면 정답 맞추기처럼 자신의 감각과 작가나 평론가의 언어 사이에 부합하는 점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문가의 고찰이 다르다거나 작가의 의도를 크게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다른 다양한 감상법을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은 지식의 축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은 지식과 감수성 두 가지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느 쪽이든 한쪽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는 바람의 이름이 무려 2,000개 이상이나 됩니다. 계절마다 부는 바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 시간, 그리고 부는 강도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존재합니다. 바람의 이름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람을 각기 다르게 느끼고 그 특징을 구분했다는 증거입니다. 관찰이란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거나 바라보는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관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표현하는 말들을 기억하고 일상을 바라보세요. 패션 아이템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옷걸이의 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서 신경 쓸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 티셔츠에 리바이스 바지, 뉴발란스의 스니커즈를 유니폼처럼 매일 입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물건이 늘어날수록 점점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결단을 내리는 속도도 느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착을 가진 물건을 버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옷걸이의 수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옷걸이가 가득 차면 구매를 멈추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처분하자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서랍장에 들어가는 옷과 구두, 가방의 개수를 정하고 그 이상이 되면 버리거나 재활용으로 내놓아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구두, 매일 신는 스니커즈, 여름에 신는 샌들, 총 3켤레입니다. 겨울에는 샌들 대신 부츠를 추가하지만 3켤레는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가방은 4개로 줄였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이 들어가는 가방 하나, 평소에 드는 가방 2개, 파티용 클러치백 1개입니다. 제 옷장 안에는 항상 엄선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들만 들어있어서 매일 옷을 고르는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면 생활도 심플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의 수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칫 불필요한 사람을 정리하고 친구의 수를 제한하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한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는 뜻입니다. 모든 교류와 만남이 각자의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류를 통해 얻게 된 것들은 자신 안에 남아 숙성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서 받은 것을 숙성 기간을 거쳐 자신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성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고 그로부터 얻은 것들을 확실하게 숙성시키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체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관계를 일단락 짓고 타인과의 관계를 재정리해 보세요.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각과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는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호흡에 의식을 쏟는 시간을 마련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3가지 체험을 통해 호흡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숲속에서 했던 명상입니다. 팔다리에 쏟아지는 모기의 맹공격에 시달리며 껄끄럽고 따끔거리는 풀과 돌 위에 앉아서 어떻게든 눈을 감고 버티려고 애쓰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숲속 명상은 저에게 모기에 잔뜩 물린 다리와 얼굴을 긁기 바빴던 비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다도 합숙에서 겪은 일입니다. 새로 깐 딱딱한 다다미 위에서 몇 시간이나 앉아 있으며 다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1분 1초가 어서 지나가기를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체험은 33시간에 걸친 출산이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습니다. 아랫배를 압박해오는 산통이라는 고통의 파도에 대항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인식하고 몸에 힘을 빼서 통증이 밖으로 밀려가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체험에서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호흡 덕분이었습니다. 숲속 명상에서는 통증과 간지러움의 주의를 뺏기지 않기 위해 호흡을 깊고 길게 해서 온전히 호흡 자체에만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다도 합숙에서도 다리의 통증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호흡을 세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출산할 때는 통증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날뛰는 듯한 강한 힘을 호흡과 함께 몸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벌어지는 상황을 무시하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인 호흡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인정하고 컨트롤해가는 것. 그것을 위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감정에는 그때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생겨난 선입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을 제거하고 맑은 시선을 유지하는 것도 관점을 바꾸는 일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기만의 방식과 지금까지 쌓아온 자존심이 이성적인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싫어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이라 해도 조언 자체는 옳은 말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관점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감성의 폭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들은 말들을 문자로 바꾸어 노트에 적어두고 살펴봅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들었던 감정은 일단 옆으로 밀어놓고 의미만을 추출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자가 된 말을 순수한 눈으로 관찰해 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의외로 전곡을 찌르는 의견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감정을 뒤로 하고 솔직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궁극적인 조감입니다. 감정을 분리하고 솔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신의 시선이나 상대방의 시선이 아닌 조감해서 바라보는 일.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때 세상에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말이 넘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요? 그릇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그릇을 머리에 올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자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연이라는 장치가 나타나서 새로운 발견과 만남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조합을 창조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상상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그릇을 사용하는 방법은
작은 예의에 불과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면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금 멀리 바라보며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불편한 기억도 지금까지 인연이 계속되는 좋은 기억도 모두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역사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하며 살고 싶지만 마음이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이면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직업과 회사를 선택했는가? 왜 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했는가? 이렇게 왜를 1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의 깊은 심리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짜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라고 물을 때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나누고 쪼갤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해질 때까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지금 이 노력이 내가 누군가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거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프라이드와 콤플렉스 덩어리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훌륭한 자기 자신입니다. 본심을 덮어버리고 외적인 모습과 형편, 세간의 평가에 좌우되다 보면 결국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관점을 바꾸고 숨어있는 자신의 본심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자기 감성에 따른 선택이 가능해지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당연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당신의 인생에 놓인 초기 설정을 의심해 봅시다. 지금 다루는 주제는 감성을 키우기 위한 관점을 바꾸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상식을 의심하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초기 설정은 부모와 선생님, 그 지역과 국가에 사는 사람 중 어쩌다 가까이 존재한 이들이 생각하는 당연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련자의 세계에는 배우는 단계를 일컫는 수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는 스승의 가르침, 형식, 기술을 충실히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파는 배움의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새롭게 배우는 단계입니다. 리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수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주위 사람들과의 교류나 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로부터 자신의 당연한 것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겪으며 유소년기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준에 대해 자신만의 새로운 당연한 것을 창조하는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이미 형성된 자신만의 당연한 것을 좀처럼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초기 설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파리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온 것들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생각한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실로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점을 바꾸어 주위를 바라보고 상식의 벽 너머에 보이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바로 감성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거듭한 자만이 자신의 감성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도 해답을 찾아내지요. 결정하는 행위는 근력 운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육에 매일 적은 부하를 가하면서 조금씩 그 강도를 늘려가면 근육은 점차 자라나 더 무거운 강도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결단력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걸어야 하는 큰 결정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육을 단련할 때처럼 작은 일을 직감적으로 결정하는 경험이 쌓여 큰 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이라서 어쩌다 보니 이러한 불명확한 선택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이유를 자각하는 습관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과 바라는 것들을 정리한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지요. 그것을 만들기 전에 저는 항상 하지 말 것 리스트를 먼저 만듭니다.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할 일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가치관과 의무의 영향을 받으며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일수록 생활에는 의무가 가득하고 그것을 좇다가 인생이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꿈을 위해 매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의무를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결단의 대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자신의 욕망을 모두 꺼내어 정리하고 본심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의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타인과 사회의 요구, 의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선택은 감성을 따르는 선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항상 자각하면서 결정하는 습관을 키울 때 삶의 기준이 되는 중심과 감성도 성장할 것입니다. 앙가주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제창한 말로 참가나 구속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보통 사회 참가로 번역되는데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책임감을 가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진로나 결혼 같은 개인적인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SNS에 글을 게시하는 모든 일상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바라보며 그 선택과 결단에 이르는 모든 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젠더 갈등, 빈곤, 빈부격차, 종교 갈등 등 세상에는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 역량과 관계없는 일이나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결할 일로 자신의 외부 현실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리 높여 주장해도 누가 들어줄 리 없잖아? 먼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싶어 라는 의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개인의 사사로운 행동도 어떤 결과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만드는 작품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제 삶의 방식 자체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항상 개개인과 연관되어 있고 개개인도 세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을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간의 평가에 휩쓸려 발전 없는 커리어를 선택하거나 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억지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 문제를 자신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 결단에 책임을 갖고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마음의 든든한 중심 하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윤리와 철학에 기초한 모든 행동은 분명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여러분을 감성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함은 물론이고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이 이상 감성을 높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힙하지 않고 인싸도 아니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 제목은 힙하지 않고 인싸도 아니지만입니다. 여기서 힙하다는 것은 멋지다는 뜻이고 인싸는 중심인물, 화제의 인물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누구나 힙하기를 원하고 인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자신만의 감성을 구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개성 있는 삶이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멋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죠.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감성입니다. 자기만의 감성을 개발하고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이죠. 사람은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것과 그로 인한 감성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성을 잘 알수록 사소한 일상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결정과 선택을 할 때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기만의 감성과 기준이 없는 사람은 유행이나 타인들의 취향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쉽고 어떤 선택을 하든 만족과 불만족의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촌스러움과 멋스러움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성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내가 나의 감수성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성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타인의 감성이 내가 보기에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가 나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취 존중이라는 말은 개인 취향 존중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개취 존중의 정신은 감성의 세계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비자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소비자는 무언가를 쓰거나 사용해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소비 행위는 생존보다 자신의 감성과 만족을 위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성의 기준과 내용이 분명할수록 훨씬 더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입맛을 정확히 알수록 만족스러운 식당을 찾아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입맛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길들여지기 시작해서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극단적으로 비참한 식생활을 해서 그 식단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보통 어릴 때 먹던 음식을 커서도 좋아합니다. 미국 사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융합사회라서 온갖 문화가 뒤범벅되어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미국과 같은 이민사회에서 2세 자녀들이 가장 많이, 가장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종교와 음식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영혼의 밥과 신체의 밥이죠.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윗세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초기값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탐험을 멈출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발굴하고 시험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해서 더 만족스러운
자기만의 고유한 감성과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성을 찾는 것은 나를 찾는 여행, 나를 발견하는 모험, 나를 개발하는 탐구입니다. 이러한 탐험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애초에 주어져 있는 나의 정체성들보다 내가 찾아내고 키워낸 정체성으로 나를 구성하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 모험의 성공에도 기존 집단으로부터 배척과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창조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신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외부에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된 위인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기업을 일군 경영자나 자기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창작자, 예술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날마다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한 지 몇 주 되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데 강낭콩만한 자갈들을 깔아놓은 자갈길을 30분 정도 걷고 주변의 숲길을 30분 정도 걷습니다. 자갈이 자연 자갈이 아니고 큰 돌들을 기계로 부순 것이다 보니 절단면이 꽤 날카롭습니다. 자칫 발바닥을 다칠 수 있어서 매우 천천히 걸어야 하죠. 또한 지름 20m 정도의 원형으로 조성해 놓아서 한 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과 지루함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시원함, 그리고 하늘과 구름, 나무와 곤충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미들이 자갈길 바로 옆에 공중에 매달린 채 사냥을 하는데 길목이 좋아서 그런지 각종 곤충들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미가 사냥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감성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연을 추천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 이치와 현상을 반추하는 것은 신선한 감성을 일깨워주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같은 이치로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비롯한 온갖 동식물들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연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나의 내면이 자연과 감흥에서 드러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에 저는 이천에 있는 명상센터에 갔었습니다. 오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센터 옆에 논두렁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동물을 만났습니다. 엄지손가락 두께의 50cm 정도의 길이인 초록색 뱀 한 마리는 논두렁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저와의 거리가 1m 정도 남았을 때 순식간에 논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뱀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거기에 뱀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10cm가 넘는 사마귀 한 마리가 역시 같은 크기의 사마귀 몸통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서 먹이를 빼앗아 보려고 나뭇가지로 건드려 봤는데 사마귀는 절대 먹잇감을 자신의 앞다리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바퀴벌레가 각자의 굴에 숨어서 드나드는 것도 보았고 여치와 메뚜기, 잠자리와 나비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새, 비둘기, 까치도 부지런히 날아다녔습니다. 맨발로 논두렁을 걸으며 그것들을 관찰하느라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죠. 인가 바로 옆에 논두렁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연인들은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를 보았을까 싶었고 산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은 걸어서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아래 개천의 꽃밭에서 200마리가 넘는 나비떼가 춤추는 것을 넋놓고 쳐다보기도 했는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은
인공물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의 감성을 키우고 그 감성을 즐기는 습관, 오늘부터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저 자연으로 가서 관찰하시고 느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